이 천하의 잡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디딨어! 대문이 쾅 열리더니 사람 하나가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졌단다. 허생이었지. 집신 한 짝이 문틈에 끼인 채 덜렁거리고 있었어. 머리칼에는 허연 서리가 내려앉고 도포 자락은 얼어붙어 쩍쩍 갈라져 있었지. 뒤따라 나온 하인 놈들이 허생의 멱살을 쥐어틀더니 바닥에 대고 연거푸 침을 뱉어댔단다. 대감마님 기침하시기도 전에 이 재수없는 몰골 치우지 못해? 당장 꺼져! 허생은 대답 대신 보랏빛으로 변한 입술을 달달 떨며 제 주머니를 더듬었지. 하지만 손끝에 걸리는 건 구멍 난 천 조각뿐이었어. 뱃속에서는 빈 자루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나고 눈앞은 어지러지라니 까매졌다 밝아졌다 하는구나. 최참판 댁대문은 다시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어. 쾅! 소리가 날 때마다 허생의 어깨 위로 쌓인 눈 더미가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지. 허생은 눈발을 헤치며 겨우 몸을 일으켰어. 그런데 그놈들이 얼마나 모질게 밀쳤는지 한쪽 발이 허전하거든. 돌아보니 집신 한 짝이 저 무심한 대문 틈에 끼어 달랑거리고 있네. 허생은 그걸 주우러 갈 기력조차 없어서 맨발 바닥으로 시린 눈을 밟으며 비틀비틀 걸음을 뗐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저 멀리 최참판 댁사랑채에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솔솔 풍겨나오지 않겠니? 허생이라고 처음부터 이런 몰골이었겠느냐.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반듯한 사랑방에서 책장을 넘기던 선비였지. 하지만 가세가 기울고 전염병의 가소를 모두 잃고 나니 남은 건 글줄 몇 마디와 낡은 괴나리 붙임뿐이라. 팔도 강산을 떠돌며 이 집 저 집 인심을 빌려 연명해 왔건만 이 마을 최참판은 소문과 영딴판이었어. 천하의 후덕한 인심이라더니 막상 마주한 건 기름기. 번지르르한 얼굴로 가난한 이들의 고열을 짜내는 독사 같은 눈매였지. 허생은 이제 갈 곳이 없었어. 마을 어귀로 나가는 길목, 눈은 점점 더 거세지고 사방은 칠흑처럼 어두워지는데 허생의 고개는 자꾸만 땅으로 꺼졌어. 이대로 눈을 감으면 그대로 하얀 무덤이 될 판이었지. 그때였어. 마을 끝자락,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한 초가집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지. 10살 남짓 되었을까. 베넷저고리 같은 얇은 옷을 입은 순이가 바가지를 들고 나오다 멈칫했어. 아이고, 이를 어째? 사람이 얼어 죽어가네. 순이는 찬바람에 발갛게 튼 손으로 허생의 팔뚝을 부축했어. 집 안이라고 해봐야 방 한 칸에 구멍 뚫린 창호지가 전부였지. 순이 어머니는 마른 기침을 콜록이며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허생을 보더니 말없이 제 무릎에 덮고 있던 낡은 멍석 한 장을 건넸단다. 우리도 드릴 게 이것뿐이라 미안합니다. 순이는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하던 옥수수 한 알을 꺼냈어. 찐 지 한참 되어 딱딱하게 굳었지만 순이는 그걸 제 손바닥 옹기로 녹여 허생의 입가에 가져다 댔지. 허생은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을 삼키며 그 옥수수를 씹었어. 목구멍이 따끔거릴 정도로 거칠었지만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뜨겁게 명주를 잡아당기는 맛이었지. 기운을 차린 허생이 주머니를 뒤적였어. 하지만 줄 게 있나. 결국 길가에서 주워두었던 기이하게 뒤틀린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꺼내 순이에게 건넸어. 얘야, 내가 가진 게 없어. 이 비틀린 나무 막대 하나를 준다만 잘 간직하거라. 이게 훗날 내 집의 귀한 보물이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허생은 짐짓허허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 순이는 그 보잘것없는 나뭇가지를 소중히 받아들고는 방 한 구석에 잘 두었어. 그리고는 자기가 덮고 자던 먼지 풀풀 나는 멍석을 다시 허생이 등 위에 꼼꼼히 둘러주었단다. 선비님, 이 멍석이라도 두르고 가세요. 밤새 눈이 더 올 모양이에요. 허생은 그 멍석을 망토처럼 두르고 다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어. 집신 한 짝 없이 맨발로 눈길을 걷는데도 이상하게 등 뒤가 뜨끈하니 땀이 배어나오는 것 같았지. 한참을 걷다 마을 어귀 정자 나무 밑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 최참판 댁에서 들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등불이 여기저기 번쩍이고 고함 소리가 산천을 울리는데 말이다. 동사리 채들이도 전인데 최참판 데카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온 마을을 들쑤시고 다니더구나. 허생이 정자나무 아래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어제 저를 내쫓았던 하인놈이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어. 이놈, 어제 그 거지놈 아니냐? 내 놈이 우리 대감마님 맡기시는 노떼아를 훔쳐갔지. 허생의 멱살을 잡아채는 손길에 먼지, 낀 멍석이 힘없이 풀어졌어. 허생은 억울한 기색도 없이 그저 무심한 눈으로 하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지. 하인은 제풀에 놀라 헛기침을 하며 허생을 바닥에 팽개쳤단다. 대야라니요. 쥐뿔도 없는 놈이 그 무거운 걸 들고 어딜 가겠습니까? 다만 간밤에 꿈을 하나 꾸긴 했습니다만. 허생이 흙을 털며 툭 던진 말에 하인의 귀가 쫑긋해졌어. 사실 그 노떼아는 하인들이 술값을 마련하려고 몰래 빼돌리다 뒷산 우물가 근처 풀숲에 숨겨둔 것이었거든. 그런데 날이 밝아 찾으러 가니 간밤에 내린 눈이 수북이 쌓여 어디에 묻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게 된 거야. 대감마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고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하인들은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었지. 꿈? 무슨 꿈을 꿨단 말이냐? 글쎄요. 대감댁 노떼아가 발이 돋아서는 뒷산 우물가로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더군요. 바람이 제 귀에 대고 속삭이기를 나는 차가운 물이 그리워 여기 누웠노라 하더이다. 허생이 허공을 보며 신들린 듯 중얼거리자 하인들의 안색이 단숨에 흙빛이 되었어. 저놈이 귀신인가? 아니면 정말 도력이 있는 건가? 싶어 소름이 쫙 돋은 게지. 하인들은 허생을 반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뒷산 우물가로 데려갔단다. 허생은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걷다가 유독 눈이 봉긋하게 솟은 자리 앞에서 멈춰섰어. 그리고는 신고 있던 낡은 집신짝으로 눈을 슥슥 밀어냈지. 그러자 그 아래서 황금빛을 띤 노떼아가 번쩍이며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니? 아이고, 여기 있네. 진짜 여기 있어. 하인들이 자지러지며 대야를 품에 안았고 이 소식은 곧장 최참판의 귀에 들어갔어. 평소 같으면 매질을 했을 참판이었지만 물건이 제 발로 걸어갔다는 허생의 기묘한 말솜씨와 눈, 감고도 보물을 찾아낸 신통함에 그만 넋이 나간 거야. 그자를 당장 사랑채로 모셔라. 당장. 어제는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허생이 오늘은 최참판의 손에 이끌려 따뜻한 아랫목에 앉게 되었단다. 하지만 참판의 눈 속에 가득 찬 건 반가움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어내려는 음흉한 탐욕이었지. 허생은 찻잔을 들며 방 안을 훑어보았어. 벽면 가득 쌓인 장부들과 기름진 참판의 얼굴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데 공기는 어제보다 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 선생, 아니 도사님, 어찌 그리 귀신같이 아셨소? 그 무거운 노떼아가 제 발로 산을 올랐다는 걸 말이오. 최참판은 허생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바짝 다가앉았어. 말이 대접이지.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구렁이와 다를 바 없었지. 허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저 허허 웃었어. 대감, 물건도 주인을 닮는 법이라지요. 대감께서 곡식을 모으는 재주가 남다르시니 노떼아 놈도 대감 곁을 떠나기 싫어 잠시 산 구경이나 다녀온 모양입니다. 그 말에 최참판의 입이 귀에 걸렸단다. 칭찬인 줄 알고 좋아라 하는 꼴이라니. 하지만 본색을 드러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 참판은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추더니 옆에 쌓인 두툼한 장부 하나를 툭툭 쳤지. 사실은 말이오.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데 말이야. 이게 밤마다 쥐가 먹는 건지 아니면 귀신이 곡할 노릇인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단 말이오. 도사님께서 그 신통한 비법으로 내 곡간이 절대 비지 않게, 아니 남의 논에 있는 곡식까지 내 곡간으로 알아서 걸어 들어오게 하는 부적이라도 하나 써주실 수 없겠소? 이거 봐라, 욕심이 끝이 없지. 허생은 속으로 혀를 찼어. 저 창고에 든 곡식들이 다 누구 눈물인데 이제는 남의 것까지 탐내다니. 허생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턱수염을 쓸어내렸어. 대감, 곡간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으나
문제는 그 곡식들 속에 든 울음소리가 너무 큽니다. 곡식도 영혼이 있어 억울하게 제 집을 떠난 놈들은 밤마다 제 발로 도망가려 발버둥을 치지요. 대감의 창고 문이 밤마다 덜덜 떨리는 걸 못 보셨습니까? 최참판의 안색이 순식간에 파리해졌어. 사실 바람이 불어 문짝이 흔들린 것뿐인데 죄 지은 게 많으니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힌 게지.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지금 당장은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이놈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 대감댁 지붕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우선은 그 울음소리를 달래야 하니 오늘 밤부터 곡간 앞에 멍석을 깔고 제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대신 절대로 누구도 가까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소리를 듣는 자는 귀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최참판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어. 허생은 그 길로 순인의 집에서 빌려온 그낡은 멍석을 곡간 앞에 쫙 폈단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중얼중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기도를 올리는 척했지. 마을 사람들은 저 선비가 부자의 앞잡이가 된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허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 멍석 위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저 멀리 순인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지. 최참판과 허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운명이 이 낡은 멍석 한 장 위에서 묘하게 얽혀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말이다. 이 평화로운 사기극도 오래가지 못했어. 마을 저편에서 최참판의 곡간보다 더 무서운 음모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 최참판의 눈밖에 난 자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그 무서운 계획 말이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니?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진 건 순식간이었어. 최참판이 허생의 신통함을 등에 업고 더 기세등등해졌거든. 이제는 대놓고 마을 사람들 논밭을 헐값에 후려치고 밀린 이자를 핑계로 곡간 열쇠를 통째로 앗아갔어. 참다 못한 장정들이 마을 어귀서당에 모여 관가에 올릴 고발장을 쓰기 시작했지. 이대로는 못 살겠소. 최참판 저 인간, 도사라는 놈이랑 짜고 우리 고열을 다 짜내고 있지 않소. 사람들의 울분이 종이 위에 먹물로 진하게 배어들 무렵이었어. 그런데 최참판이 누구냐? 마을 곳곳에 심어둔 귀가 수십 개는 되는 인간 아니더냐. 고발장이 완성되기도 전에 그 소식이 최참판의 귀로 쏙 들어갔지. 그날 밤 사랑채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 최참판은 갓을 빗뚤게 쓴 채 씩씩거리며 허생이 앉아있는 방 문을 발로 쾅 걷어찼단다. 도사님, 내 당신을 귀빈으로 모셨거늘 마을 놈들이 감히 나를 고발하려 모의를 한다지 뭐여. 최참판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손에는 시퍼런 칼날 대신 더 무서운 관과 통문이 들려 있었어. 이미 사또와 짜고 주동자들을 역모로 몰아 잡아넣을 심산이었지. 최참판은 허생의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세웠어. 당신이 진짜 귀신 소리를 듣는다면 말해보시오. 지금 그 고발장을 품고 있는 놈이 누구며 어디에 숨겼는지. 만약 못 맞히면 당신도 저놈들과 한패로 알고 내 손으로 직접 목을 칠 것이오. 방 밖에는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수십 명이나 에워싸고 있었어.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횃불 그림자가 일렁이는데 그 서슬퍼런 기운에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었지. 허생의 눈앞으로 칼끝 같은 압박이 쑥 들어온 거야. 허생은 말없이 최참판의 눈을 빤히 응시했어. 평소 같으면 허허실실 웃었을 텐데 이번에는 입가에 웃음기 하나 없었지. 최참판은 침을 꼴깍 삼키며 대답을 기다렸어. 방 안에는 화로에서 숯하는 소리만 타닥타닥 들릴 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단다. 허생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그 소리가 마치 다 타버린 잿더미가 무너지는 소리 같더구나. 대감, 결국 파국을 부르시는구려. 내 진작에 곡식의 울음소리가 흉하다 하지 않았소? 최참판은 콧방귀를 뀌며 허생의 멱살을 더 바짝 잡아챘어. 기름진 손가락이 허생의 목을 압박해 오는데 허생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지. 헛소리 치우고 고발장 쓴 놈이 누구냐고 묻지 않느냐? 내 놈이 점쟁이 흉내를 내며 내 집 밥을 축냈으니
값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못 맞히면 당장 저 마당석축의 머리를 깨버릴 테다. 허생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간신히 입을 뗐어.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덜덜 떨리는 게 아니겠니? 대감. 고발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감 뒤를 보십시오. 저기 검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최 참판이 흠칫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엔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뿐이었어. 참판은 속았다는 생각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허생을 방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 허생은 힘없이 굴러 처박혔고 그 바람에 품에 품고 있던 낡은 주머니가 터져 바닥에 뒹굴었어. 이 사기꾼 놈. 여봐라. 이놈을 당장 광에 가두고 저놈과 한패인 마을 놈들도 죄다 잡아들여라. 특히 그 고발장 모의에 가담했다는 순인의 집, 그 어린 계집년까지 싹 다 관가로 넘겨버려. 순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허생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 최 참판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허생의 가슴팍을 발로 짓눌렀지. 내 놈이 준 나뭇가지를 보물이라며 품고 있다지. 그 요망한 물건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주마. 허생은 이제 정말 끝인 듯 고개를 떨구었어.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허생의 등 뒤로 최 참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동네방네 울려 퍼졌지.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울고 순이는 겁에 질려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허생은 차가운 광 속으로 처박히며 마지막 힘을 다해 창밖에 보름달을 올려다보았단다. 내 인연 요망한 물건을 숨겼다더니 그게 어디 있느냐. 당장 내놓지 못해? 최 참판의 호통에 순이는 울먹이며 품 안에서 그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를 꺼냈어. 참판이 그걸 뺏어 들고 비웃으며 꺾으려던 찰나였지. 광문을 부수듯 걷어차고 허생이 천천히 걸어 나왔단다. 포졸들이 막으려 했지만 허생의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저도 모르게 길을 내주고 말았어. 대감, 손을 멈추십시오. 그것을 꺾는 순간 대감의 명줄도 함께 꺾일 것입니다. 허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안에 소란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힘이 실려 있었어. 최 참판은 멈칫하며 코웃음을 쳤지. 이놈이 죽을 때가 되니 미쳤구나. 고작 나무 막대기 하나로 나를 겁박해? 그게 단순한 나무인 줄 아십니까? 그건 어제 제가 대감의 곳간에서 기도를 올리며 뽑아낸 대감의 죄업을 먹고 자란 저승사자의 명부 조각입니다. 보십시오. 그 나무가 왜 그리 검게 타들어갔는지. 대감이 뺏은 논밭의 곡식들이 밤마다 울며 그 나무에 제 이름을 새겨 넣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 멀리 순인의 집 쪽에서 붉은 불길이 일더니 기괴한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진동하기 시작했어. 사실은 허생이 미리 순이에게 내가 신호를 주면 아궁이에 젖은 볏짚을 태우고 지붕 위에 매달아 둔 대나무 통을 돌려라 일러둔 것이었지.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최 참판 눈에는 그게 저승사자가 들이닥치는 징조로 보인 게야. 저 소리가 무엇이냐. 저승사자가 대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 나무 막대기를 든 손을 보십시오. 검은 기운이 팔을 타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포는 전염병보다 무섭다지? 최 참판이 제 손을 보니 기분 탓인지 정말 핏줄이 검게 솟아오르는 것만 같았어. 허생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단다. 살고 싶으면 당장 그 나무를 불 속에 던지고 대감이 뺏은 문서들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태워 사죄하십시오. 염라대왕께서 노여움을 거두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최 참판은 이미 넋이 나갔어. 살려주게. 제발 살려줘. 비명을 지르며 제 품에 있던 땅 문서들을 마당 바닥에 내던졌지. 하인들도 혼비백산하여 몽둥이를 버리고 달아나기 바빴어. 허생은 차분하게 바닥에 떨어진 문서들을 주워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돌려주었단다. 100마디 고발장보다 무서운 건 죄지은 자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공포 한 조각이었던 셈이지. 최 참판은 그날 밤 홍몸으로 산속을 향해 도망치듯 사라졌고 마당에는 오직 타오르는 횃불과 사람들의 안도의 한숨만이 가득했단다. 폭풍이 휩쓸고 간 최 참판의 마당에는 이제 서슬
퍼런 고함 대신 사람들의 낮은 흐느낌과 안도의 한숨이 내려앉았어. 마을 사람들은 제 이름이 적힌 땅 문서를 가슴에 꼭 품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허생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단다. 도사님, 도사님 덕분에 우리 식구들 이제 길바닥에 앉지 않게 되었습니다. 허생은 그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우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 내가 한 게 무엇이오. 대감의 욕심이 스스로 화를 부른 것이고 여러분이 쓴 고발장의 먹취가 대감의 눈을 가린 것뿐이지요. 나는 그저 바람 소리를 조금 흉내냈을 뿐입니다. 허생은 마을 사람들이 건네는 보따리며 노잣돈을 한사코 거절했어. 그러고는 날이 밝기도 전에 조용히 짐을 챙겨 마을 어귀로 향했지. 그때 저 멀리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어. 바로 순이었단다. 선비님, 선비님. 순이는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싼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어. 어제 허생이 덮고 잤던 그 낡은 멍석은 간데 없고 대신 고운 천으로 감싼 주먹밥 몇 덩이와 새하얀 짚으로 촘촘하게 엮은 새 집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지. 엄마가 밤새도록 엮으셨어요. 어제 대문 앞에서 잃어버리신 집신 대신 이거 신고 가세요. 허생은 잠시 멈춰 서서 그 집신을 내려다보았어. 허생은 허허 웃으며 낡은 신을 벗어 던지고 순이네가 지어준 새 신을 신었단다. 발바닥에 닿는 짚의 감촉이 어찌나 포근하고 단단한지 이제는 천리길도 거뜬할 것 같았어. 얘야, 나뭇가지는 잘 태웠느냐? 네. 선비님 말씀대로 아궁이에 넣었더니 불꽃이 파랗게 일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순이의 맑은 웃음을 뒤로하고 허생은 다시 길을 떠났어. 마을을 벗어나 언덕 위에서 뒤를 돌아보니 최참판의 궐 같은 기와집은 안개에 쌓여 초라해 보이고 오히려 순이네 초가집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훨씬 따뜻해 보이더구나. 허생은 어제 덮었던 낡은 멍석 조각 하나를 길가 이정표 바위에 살짝 얹어두었어. 누구든 고단한 나그네가 있거든 잠시 쉬어가라는 뜻이었을까? 아침 이슬을 머금은 집신이 풀잎을 스치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려오며 허생의 뒷모습은 아스라이 사라졌단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남의 눈물로 쌓은 성은 바람 한 번에 무너져도 누군가에게 건넨 옥수수한 아래 정은 결국 제 발을 지켜주는 집신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